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대선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오전 9시 45분. 굿모닝 황 의원님. 네. 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네.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간이면 네네. 원래는 오전 유세하고 네네. 좀 아침 먹고 조금 쉴 때인데 네네. 느닷없이 이제 네. 이렇게 우리 잡혔습니다. 제작진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아니 근데 사실 오늘 나만 박주민 순진한 의원 또 정청래 의원님 같이 방송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무리하신 걸로 네, 방송 펑크를 냈어요. 예. 네. 몸이 조금 네. 안 좋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작진이 방금 전에 전화를 했더니 어저께 늦게까지 유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올 수는 없다. 황희용과 김용호가 방송을 책임져라. 아, 근데 제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저도 정말. 속았어요. 저도. 네. 네. 전 다 나오신다. 누구는 안 그래서. 피곤해. 그러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하는데 왜 두 사람은 이렇게 피곤해하는 지금 거야. 막 몸살기도 오고 죽겠구만. 우루사, 네, 우루사 좀 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황 의원님이랑 네, 둘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죠. 네, 우리 좀 19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이번에는 정말 그 선거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네.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토론회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경선 때부터 네. 조금 정책이 많이 부각된, 네. 정책이 많이 부각되고, 또 지역주의 문화가 많이 좀 무너지고, 특히 이제 진보와 보수를 명확하게 갈랐던 네. 그 안보 문제가 네, 네. 과거처럼 보수의 전유물만은 아니고 그렇죠. 네. 상당히 일리 있는 솔루션들을 다 양진영에서 내놓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 디스는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디스는 네, 있었죠. 그러나 이제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 서로 소통이 좀 정말로 이제 국익 중심의 네네.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게 진짜 안보고 가짜 안보인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전 투표. 네. 이거는 뭐 사람들이 거의 26%. 예. 투표하는 날 아니야 오늘이? 네. 뭐 이럴 정도로 줄을 서서 네. 할 정도면 뭐 보통 가장 맥시멈인 80% 정도 예상하면 네. 거의 3분의 1이 네.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선거 문화 자체가 물론 뭐 너무 이렇게 민주당 독주로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민주당 그 선거 유세차만 다니고 뭐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 선거보다 어느 선거보다 상당히 내용이 있고 네. 정말 선거 같은 네. 선거다. 이때 뽑힌 후보가 진짜다. 진짜 국민 후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황 의원님 지역도 이 빨간색 옷 입은 운동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우리만 다니다 보니까 왜 그러죠? 그게? 유세차면 시끄러우면 그냥 우리만 시끄럽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제 부역자 정당, 자유당이 이제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유세차를 못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낯을 들 수 없으니까. 아니 뭐 네. 거의 한 70%는 네. 이제 좀 이게 탄핵 국면에 네. 이게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처지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다음에- 고개를 들고 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그다음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15% 못 받으면 네. 509억이나 되는데 네. 보전을 못 받으니까 네. 저희 당도 509억 네. 정말 많은 돈인데 예산 실제 집행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지금? 선거를 쓰다 보면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뭐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전 못 받으면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시드머니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위축되고 수세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뭐 충분히 15% 넘는다. 네. 뭐 이제 이런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좀 늦긴 늦었죠, 근데. 예. 그 이번에 그 선거 문화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주도했던 문나이트. 이번에 로고송은 굉장히 잘 선정을 했고요. 아주 흔쾌하고 그냥 그렇죠. 아주 발랄한 로고송이었고 또 그 로고송을 듣는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이 정말 율동도 재미나게 해서 선거 자체를 그냥 문화적인 축제처럼 선보였거든요,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선곡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좋았죠. 과거와는 다르게 랩이 들어가면 그 인피니티에 내 거 하자. 네. 이것은 뭐 기존 정당의 로고송들은 네. 다양한 계층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로고송들이 네. 상당히 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트로트 계열의 네. 따라 부르기 쉽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그 아이돌 노래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계층을 네. 좀 소화할 수 있고 선거 때는 뭐 율동을 하거나 뭐 하면은 선거 그 로고송밖에 못 틀어주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제 지난번 신촌에서도 그렇고 홍대에서도 네. 그렇고 다양한 계층을 충족시킬 네. 그런 로고송이 등장했다. 근데 황 의원님이 이제 자칭 래퍼라고 그러시잖아요. 래퍼죠. 네. 굉장히 랩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랩 좋아하고요. 네. 저희가 또 네. 내일 저희 네. 지역에서 60명이 네. 플래시몹을 네. 장소는? 인피니티 누 현대백화점 앞. 그때 그 장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양천도 뭐,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양천도 그 유세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서대문 을구는 네. 지금 이제 서울시당에서 3.5톤 이제 그 유세 차량 이제 지원해서 대규모 유세를 하자는데 차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지금 무산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열악합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되시면 서대문 을구에 지하철 역세권 네, 그렇죠. 꼭 좀 광장 확보. 예, 네.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 도시재생 그 네. 1호로 하면 되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매년 네. 10조씩 500개 도시. 네. 네. 저는 또 요번에 그 지난 대선과 달랐던 게,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뭐 많은 당원들이 도와주셨지만, 이번 대선은 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지지자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열광하지만, 뭐 황 의원님도 이제 비슷하고 저도 비슷한데, 문재인 후보가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동선을 좀 달리해서, 조금 소홀할 수 있는 지역, 우리가 많이 커버했잖아요. 네. 결국 저는 문재인 후보를 대선 기간에 손 한 번 못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어그 할 때 제가 가서 좀 안겨보려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네요. 그렇죠. 네. 진정한 당원, 진정한 애국자. 따라다니면 뭐해? 우리 할 일이 없는데. 나오시진 않았지만 이 시대 네. 참 문재인 정청래 네. 의원도 아마 악수 못 해봤을 거예요. 정청래 의원님은 보니까 이제 문 후보한테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요. 그 사모님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항상 사모님 얘기밖에 안 해. 똑똑하신데. 똑똑한데요, 진짜. 예. 뭐 역대 대통령 후보에 다 사모님들한테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방송을 들어보면. 그리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꽃할배 유세단. 들어보셨어요? 그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이서진 역할을 맡고 있는 네. 짐꾼 김용호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지우 씨 역할은 누가? 우리 박경미 대변인. 네, 박경미 대변인. 연상. 예, 저보다도 나이가 거기 동안이잖아요. 예, 저보다도 나이가 좀 많다고 해요. 네. 많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신가요? 네. 천재 소녀, 천재 국회의원. 네. 표정과 몸이 따로 율동도 뭐 거의 수학적. 네, 수학적 공식적인 이제 춤을 외우듯이. 추시죠. 그래서 꽃할배 유세단도 저희가 이제 호남 갔다가 얼마 전에 연세대 앞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게 토크쇼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이 막 참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새로운 선거 문화다. 이런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보면 우리가 저기 탄핵 전에 블랙리스트 나왔잖아요. 네네. 그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심으로. 네. 이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러면 이 선거운동 방식도 자발적이고 참신해지고 창의적이게 네. 되고 그 자체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게 되고 정말 이런 다양성과 창의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 자체를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구조를 깨면서 다가올 미래의 희망 네. 이걸 받아들이는 이 시민들의 이 열정과 네. 참여와 창의성 이거는 정말 이번 선거 기간에 아주 100%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꽃할배 유세단도 아마 내일 다시 그 수도권에서 이제 유세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거기가 보니까 그거 같아요. 거기 꽃할배 유세단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철 전 의원. 예전에 그 민청항영 때 사형 선고 받으셨던 그렇죠. 또 유홍준 교수, 또 유시민 작가의 친누님, 유시춘 작가. 그리고 원혜영 우리 오선 국회의원 이제 등등 이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저명 인사들이 이제 반짝이 옷 입고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망가지시냐 그랬더니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문재인 당선되면 나는 급족하다. 대단하십니다. 네. 전에 유시춘 선생님이 제가 딱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있네요. 이분 친구분이 네네. 이제 대구여고 나오셨잖아요. 그 당시 고대 여성이 50명밖에 없었대요. 전교생 다.
50명. 유시춘 선생이 아. 고려대학교 진학할 당시 네네. 그 친구분이 그러니까 네네. 고도래죠. 네. 여학생이 50명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정도로 그 친구분이 똑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분이 고대를 졸업하고 또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셨대요. 유시춘 작가가요? 아니 유시춘 작가 작가의 친구분이. 지인이?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를 여성으로서 네. 고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에서 재원인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 선거에 와서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딱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시춘아, 김대중이가 이번에 대통령 대가가 부산에 있는 공장에 굴뚝을 다 띠가쁘딱 하더라. 그래서 이제 네. 유시춘 선생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공장을 띠가 몰라도 어떻게 굴뚝만 띠갖고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해도 이거는 그냥 소문에 네. 예? 뭐 지난 총선 때도 뭐 대구에서는 저기 뭐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 때 뭐 네. 북한 공작금으로 네, 했다는 네. 이런 소문도 네.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감정이라는 것은 똑똑하고 말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번 대선이 상당히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고 네. 상식적이고 네. 이런 수준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질 것 근데 같아서 목포 다행입니다. 출신이 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잘해. 전라도 사투리 하나도 못하면서. 전라도 사투리 좀 그러네요. 네. 진짜 전라도 사투리 하나도 못하면서. 야, 저는 이제 잘하시네. 지역에서 네. 영남 향후에 있으면 갑니다. 네. 가서, 너무 잘하시는. 저 네. 태어난 데는 목포지만 네네. 저희 조상 대대로 창원에서 네. 뿌리 깊게 생활해온 창원왕 씨입니다. 해가지고 저도 제가 아버지가 창원, 호남이지만 김해김 씨. 김해김 씨. 네. 영남 분이시네. 우리도 비슷하네 우리가. 네. 좀. 네. 유시춘 작가랑 이제 호남 갔을 때. 특히 광주 유세 때는 어떤 광주 한 시민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유시춘 작가가 문재인 후보를 저렇게 지지하는 거 보니까 유시민 장관도 혹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 달래요. 유시춘 작가한테. 근데 제가 결국 안 물어봤어요. 네. 그걸 뭐 유시민 물어봐. 장관을 위해서. 네. 뻔한 거지. 네. 근데 안 봐도 화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꼭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사전 투표하면서 SNS에 많은 시민들이 또 재미난 광경을 선보였어요. 문짝을 띄어 나와가지고 사전 투표소 앞에서 문을 들고 있는 문뽑음 예, 문법음. 네, 보셨어요, 그거? 봤죠.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더 귀여운 거는 어떤 분은 곰 인형을 갖고 나와서 곰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놨어. 문이니까. 곰을 거꾸로 놓으면 문이 되니까. 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아니죠. 네, 우리는 이제 5월 9일 날. 그렇죠. 네, 그날 이제 또 쫙 다니면서 시민 주변에는 했다고 그랬지.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야지 또 하니까. 진짜 정치인이네. 그리고 또 당일로도 가서 네. 이렇게 쭉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 지금 5월 9일 투표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우리 황 의원님? 다 합쳐서 사전투표 합쳐서 이번에는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네. 제가 SNS에 투표율 80% 넘으면 서대문구 홍대천에 입수하겠다는 네. 약속을 했어요. 입수? 왜냐면 지난번 4.13 총선 때 이제 우리 서대문 갑구가 우상호 선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을구인데 우상호 선배랑 거기 이제 이성원 의원이 5번째 리턴 매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거 때 되면 화재 지역이에요, 갑구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도원 의원이랑 이제 항상 경쟁을 했는데 제가 워낙 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화재가 안 돼요. 또 언론사한테 물어보니까 갑구가 화재 지역이면 을구를 화재 지역으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투표를 보면 갑구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혹시 우상호 선배가 낙선할까봐 많은 진보 또 우리 개혁을 열망하는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는데 18대 19대 재총선 때 보면 듣보잡이니까 제가 찍어줘봤자 안 될 것 같아. 정도원을 김용화 못 이기지 그러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때 무리수를 띄웠죠. 승부수를 띄웠죠. 투표율 60% 넘겨주면 내가 홍대천에 입수하겠다. 60% 안 될 줄 알았는데 61%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대천에 입수를 했죠. 홍대천의 물이 생각보다 지저분해. 그렇죠.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물 깨끗하냐고.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참 저는 네.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보통 이제 신인들이
맨 처음에 나와서 인지도 조사하면 네네. 한 2%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첫 인지도 조사에서 24%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모진들한테 야, 그 질문지 좀 갖고 와봐라. 그거 어떻게 질문을 했길래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응? 의뢰해서 한 거니까. 네. 1. 황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봤지. 다 들어봤지. 매년 그 황희정승 좀 제사를 모시세요.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대선 80% 넘으면 이제 홍제천에 입수하겠다를 놓고 지난번 우리 서당캐 방송하다가 한 이제 대선 공식선거 전에 박주민 의원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투표율 혹시 저조할지 모르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저랑 대선 투표율 80% 이상 되면 같이 입수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동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박주민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요번에 투표율 80% 넘으면 같이 입수하자. 이 서대문이랑 은평의 그 중간에 불광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좋다고 같이 하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이제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김용호 의원한테 전화를 받고 고민한 결과 같이 입수하기로 했다. 근데 저는 SNS에도 그렇게 올렸는데 기사가 안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SNS 올리니까 중앙일보에서 그거를 보도하더라고. 그 깊지는 않나요? 깊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저희가 불광천이나 홍제천이나 제3의 하천, 그러니까 뭐 청계천이나 한강 지금 다 검토했는데 우리 황 의원님도 사회 보러 가겠습니다. 사회 말고 같이 뛰어들어야지 어디서 아유, 어디서 숟가락 먹으려고 해. 아니 누가 입수하면 옆에서 사회는 봐야 사회 필요 없어요. 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 지역도 안양천이라고 있긴 한데. 아니면 청계천이나 한강. 근데 한강은 청계천 좋네. 네, 거기에 이제 쥐가 있나 없나, 남아 있는 닭들이 있나 없나도 좀 우리가 보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동참하실 거면 SNS 올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다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문나이트 이후에 두 번째 프로젝트로 한번 네. 저기 우리 정청래 교주님 네. 오시면 한번 제안을 해보자고. 예. 본인은 안 빠지니까 하자고 네. 그러겠는데. 본인은 안 빠지실까요? 본인 안 빠지겠죠. 마포에 뭐 천이 있어야지 빠지지. 본인은 한강? 한강. 한강 깊어. 네. 한 번 빠졌다가는 우리가 영원히 정청래 의원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표율 80% 이상이면 이제 저와 박주민 의원님 또 많은 또 의원님들 동참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대선 기간에 또 가장 핫 이슈가 이제 TV 토론이었잖아요. 문재인 후보 TV 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야, 저거는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 이런, 뭐, 수치를 막 들이밀고 그러면서 좀 초반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당황한 것처럼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런데 이내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고, 네. 저는 이제 뭐, 물론 준비된 네. 이런 의미가 이런 상황에서 네, 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상황이라든가 부채 상황이라든가 의회 이런 상황들을 훤히 꿰뚫어야 누가 무슨 역할하고 무슨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준비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시시콜콜한 수치 뭐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내용을 이렇게 다 숙지하고 계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준비가 되셨다. 네.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랐죠. 예.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번 이제 그 TV 토론회에서 가장 좀 부각된 것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직한 대통령, 거짓말 할 줄을 모르는 대통령, 네 그리고 그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잘 네, 그렇죠. 표현이 된 것 네. 같아요. 그 대화하는 거라든가 뭐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그 현실적이었어요. 네. 현실적이고 네. 조금 불가능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네. 아주 진정성이 잘 전달된 그렇죠. 것 같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사람이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모르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사정이라든가 정황을 다 알지만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TV 토론회에서 가장 이제 망가진 분이 안철수 후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네. 뭐 1대1 맞짱 토론 하자고 그랬지 그거예요, 않나요? 바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뭐, 밤샘 토론, 뭘 맞짱 믿고, 토론, 끝장 토론 뭘 하자고 믿고 해서 그러셨지?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막 그때 안철수 그 뭐 국민 참여 경선인가 해서 뭐 완전 상승세 탄다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회가 있으니까 국민들은 야, 이제 안철수 후보가
끝장 토론을 제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몇 분 만에 제압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딱 까보니까 큰일 날 뻔했지. 끝장 그렇게 토론했으면.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지 못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의 거품이 그렇죠. 빠지지 않았나 실제. 싶어요. 네. 아니,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도 그렇잖아요. 네, 이게 네. 사람이 상상을 하면 안철수 후보 이분이 뭐 이런 과학이라든가 그 IT 이 관련돼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잘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실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네. 김영호 의원님도 네. 뭐 트럼프를 만나 네. 둘이 또는 시진핑 뭐 아베를 만나 네. 둘이 딱 앉아서 얘기를 해야 네. 돼. 네. 그렇죠. 뭔 네. 무슨 얘기가 되겠어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이렇게 외교 안보 분야 특히 그 외교 정상들과 만났을 때 과연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거의 남미나 유럽 특히 뭐 이런 미국 대통령들 보면은 거의 뭐 칸트, 루소 네. 뭐 이런 계보를 잇는 거의 철학자 수준인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게 그래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상상이 되잖아요. 이제 시진핑이나 트럼프 만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손을 탁 들고 안철수입니다. 저 목소리 변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이게 네.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상상이 안 갔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TV 토론하면서 네. 그런 역량들 모든 국민들은 그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외교 안보는 어떻게 풀까? 네. 경제는 어떻게 할까?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가 정치인들 대하는 모습은 어떨까? 네. 이런 걸 상상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안 오는 거죠. 거기다가 대답이나 내용이라도 시원시원하게 나왔으면 좋았었는데 네. 학습이 아직 대통령에 대한 학습이 그렇죠.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네. 거기서 좀 부족하다. 깜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상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지율로 연결되고 네네. 그게 빠졌다는 것은 네. 깜이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이 한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의 TV 토론은 상당히 저질이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간혹 웃음을 선사했던 양념의 역할. 내용은 그렇죠. 정말 저질이었죠. 내용은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가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지적은 안 하겠지만 마치 그래도 12시 넘어서 하는 네. 성인 방송 네. 뭐 이런 느낌. 네. 예. 좀 그런 그렇죠. 분위기였죠. 예. 아이들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많았죠. 이야기들 많이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 때문에 시청률이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오늘은 무슨 망언을 할까? 네,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혹시 19%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지? 저는 19. 19. 저는 한 14.9%로 보존을 50%밖에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새누리당 지지율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예. 과거 새누리당 계열 정당들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 했을 때 가장 떨어진 게 4%예요. 그러니까 로열티.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로열티 계층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네. 그 초반에 4%입니다. 4% 네. 5%. 네네. 이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지지율을 철회하지 않는 네. 이런 보수 지지율이 이제 가장 로열티 높은 게 4%인 것 같아요. 그랬다가 요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 뭐 8, 9% 이렇게 계속 받으면서 한 10% 이하로 받으면서 쭉 지속됐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그 다음 로열티 높은 5%가 더 보태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요 10%에서 한 15%까지 요게 이제 현재까지는 맥심인 네. 것 같아요. 샤이 보수를 뺀. 네. 그러다가 이제 요게 우리 사회 이제 보수가 가장 맥시마이즈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35%라고 그러거든요. 네. 물론 대선 때는 더 네. 나오지만. 그래서 결국 4%에서 35% 사이다. 사이인데 그 현재까지 드러낸 것은 한 20%까지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한 15%더 가서 35%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가장 맥시멈이 한 20%대 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네. 단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뻔뻔해지면서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네.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제 드러낸 사람 한 20%대 네. 되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 한 10% 이내 네. 좀 더 나올 수 있다. 샤이 보수가 한 5% 이상 정도는 존재할 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 20%대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시대에 또 참 분석가. 참 분석가죠. 예. 방송 정말 잘하세요. 그렇죠. 네. 이미 그 유승민 후보한테 한 5%가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국민의당 그 김영환 전 의원님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준표의 그 지지 세력이 조만간 빠질 것이다. 그 세력은 조만간 안철수 후보한테 갈 것이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발언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 후보가 홍준표 아니면 안철수라는 것을 자인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철수는 보수다.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홍준표 세력과 안철수 후보의 세력이 같은데 홍준표 세력이 빠져서 안철수한테 간다는 것은 홍준표와 안철수가 보수 세력의 대표 주자인데 그 보수를 지지하는 그것도 수구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대신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한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수구 보수의 그 상징이 돼가는지 사람이 씁쓸합니다. 저기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네. 벨라스케스 그림이라든가 네. 이런 큰 그림들 있잖아요. 네네. 그 그림을 한 20m 정도 떨어져서 봐야 네. 그림 전체가 보이는 건데 네. 이 구도도 보이고 네. 우리 저 김영환 의원님처럼 네. 그렇게 그 그림을 그 큰 그림을 코앞에 네. 가서 이렇게 보면 네네. 딱 그 부분만 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내놓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이건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좀 주장을 하셔도 좀 비슷하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네. 저 정도 저럴 수도 있겠다 뭐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좀 터무니없게 네. 막판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조금 안타깝고 네. 오히려 또 측은해 보일 수가 네. 있죠. 그걸 노리나? 측은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도보로 그 직접 걸어 다니잖아요. 네. 걸어 다니면서 선거운동에서 성공한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공했고 예전에 그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 3박 4일 동안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걸어 다녔을 땐 떨어졌죠 그때. 그렇죠. 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자세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자세는 좋죠. 네. 좋고 그다음에 일단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이분이 이제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득표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손학규 전 대표가 컨설팅하지 않았나. 100일 대장 내가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네네. 좋더라. 오히려 말 많이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다니는 게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이렇게. 승부수라고 봐야죠. 거기. 그렇죠. 네, 마지막 승부수. 발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네. 말수가 이제 늘어나면 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동선이 주로 호남과 영남에 집중돼 있었잖아요. 호남에서는 진보를 주장하고 또 영남 쪽에서는 사드 도입 같은 어떤 좀 보수에 대한 논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후보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대선 때는 막 너무 많은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우리 유권자들이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보면 그 후보의 정체성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세력이 겹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그 대통령 후보자가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하는 이야기들은 자기 철학이거든요. 네네. 자기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그 제한된 상황 내에서 네네. 그 어떤 철학을 갖고 그 사람이 그것을 분배하고 설계하느냐. 이제 이거가 네. 관건인데,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네. 이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전체를 위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냐. 그렇죠. 이제 현 상황에서 네. 이런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우왕좌왕해버리면,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철학이 너무 없는 네. 사람인 것처럼 돼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교하고 정확하고 선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심상정 후보는 선명하죠. 네. 선명하는데 누가 봐도 저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네네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정의당 내 그 지지층들을 대변하는 거는 있지만 네. 전체를 대변하기엔 좀 부족하다 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다, 1등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자기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표를 막 여기저기서 얻으려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아주 소신과 선명성, 철학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네. 소탐대실한 거 아닌가. 네. 작은 이익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큰 것을 버려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정청래 의원님이 지난번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심상정 후보도 정의당 뭐 굉장히 좋은 정당이죠. 좋은 정당인데 심상정 후보는 이제 이런 전략 같아요. 본인이 좀 선명성을 더 강화시켜서 그래도 좀 지지층을 집결시키려는 뭐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정의당이라는 곳은 실제로 이제 노동자,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노동자를 항상 소통하면서 보호하는 정당이지만 이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에 확실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아주 좀 사이다 발언도 좀 많이 하시고 아주 선명성을 갖고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문재인 후보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으면 A, B, C 계층을 다 이렇게 균형감 있게 네네. 끌고 가야 될 네네.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고 네네. 어찌 보면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A, B, C 중에 C를 아주 강하게 대변하시는 네네. 분이니까 네네. C에다가 70조 붙자 네네. 뭐 이제 네. 이렇게 하셨는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다만 다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TV 토론 같은 데 할 때 훨씬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심상정 후보가 전체의 균형감 밸런싱을 하려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훨씬 더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고 네. 훨씬 더 쉽게 네네. 이 토론회를 끌어갈 수가 있는 네네. 거죠. 네. 아마 문재인 후보도 TV 토론하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아마 굉장히 소갈이 좀 하셨을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심상정 후보는 공개적으로 뭐 반대,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관이 있으시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특히 대한민국이 4대 강국 틈바구니에서 끼어 있는데 우리의 외교 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본인의 그 외교 전략의 어떤 보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실 텐데 그것을 공개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타임지지가 네. 오히려 국제사회가 네. 한국의 이번 대통령의 자질 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네네. 이거에 대해서 네. 어찌 보면 네.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타임즈에 보면 니고시에이터, 네. 협상가. 네. 네. 정말 엄청난 대통령을 탄핵했을 정도로 이 갈등 구조. 네. 이 갈등을 극복하고 뭔가 사회적 개혁을 하고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이걸 다 풀어내려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협상 전략이 가장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차기 대통령 유력한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하고 그 밑에 협상가라고 협상가. 이제 부제를 달아놓은 네.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제사회가 문재인의 가치 이미 인정한 네.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역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또 우리가 9일날 선거할 때 이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의 능력 자체를 우리도 잘 선명하게 몰랐던 것을 국제사회가 이미 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네. 아주 좋은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상당히 그 타임즈 네. 그것은 사진은 조금 강하게 네. 나오셨지만 일부러 그 타임즈의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네. 네, 그렇지만 상당히 좀 적절한 좋은 분석. 네, 적절한 분석이었다. 참 좋은 분석하셨습니다. 참 좋은. 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스트롱맨, 뭐 시진핑, 네, 뭐 푸틴, 그리고 트럼프 다 스트롱맨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본인도 스트롱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협상가가 필요한 거지. 지금 대통령이 스트롱맨이야. 스트롱맨은 박근혜한테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본인 그 네네. 사람은 그게 전략인 것 같아. 네네. 박근혜를 지킬 수 있는 스트롱맨. 응? 별로 그렇게 스트롱하면 뭐 단순한 의미밖에 부여할 수 없잖아요. 네네. 뭐 그 사람은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스트롱맨,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 전 스트롱맨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본인 말대로 스트롱맨이다 치면 그럼 시진핑이랑 만나서 협상하지 않고 싸우고, 네? 뭐 시진핑한테는 우리는 사드 그냥 무조건 당신들 말 안 듣고 사드 놓겠다. 또 트럼프한테 가서는
우리 사드 비용 니네들이 내야 된다. 안 하면 뭐 난 싸우겠다. 이러면 이거는 뭐 대한민국은 완전히 사면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스트롱맨들을 만나서 잘 협상해내고 설득해서 우리 국익을 잘 챙기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지. 그렇죠. 아니 뭐 주변 국가가 다 스트롱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나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희 의원님의 그 말씀처럼 문재인 후보는 이미 미국에서도 인정한 협상가. 지금은 우리 대통령은 협상의 리더십으로 이 복잡한 그렇습니다. 세계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이 바로 기호 1번 문재인 맞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잘 맞네 이제 이게 통합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고 네네. 이것을 정리하려면 네. 그 역시 국내에서도 아주 적절한 그 인성이죠. 네. 지금 사드 문제로 얼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행이 아마 마지막으로 기자들과 뭐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막 자화자찬을 많이 해냈는데 그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드 문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사드 비용을 우리한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발언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미국이 전개하고 미국이 이용하는 사용하는 무기 체계를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반론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참 모순이 있어요. 아니 우리 정부가 계속 사드는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공조를 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무기 시스템인데 이게 미국이 전개하고 미국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라면 결국 미국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모순도 있어요. 북한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네. 그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할 때 네. 뭐할러 그 고고도 네. 대기권, 고각으로 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뽑아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싸요. 그냥 네. 퐁 쏘면 되는 건데. 주로 대기권을 이제 넘어가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슈퍼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게 네. 그 사드가 이 대북용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제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우리 새로운 우리 장관들께서 사드에 대한 진실을 우리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 대한 진실도 하나하나 이제 밝혀져야 하는데 얼마 전에 뭐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윤병세 장관, 한민구 장관 유임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면 그분의 이제 정치적인 철학을 함께하는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경질이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 경질은 아니다. 아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내각이 들어가는 그런 경질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관료들 중에서는 황교안 대행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장관, 한민구 장관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는 뭐 특별하게 어떤 조치는 안 하겠지만 국회에서만큼은 이 네 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과오 이런 것을 한번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청문회 국정조사해서 사드에 대한 전개 과정 또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던 과정도 국회에서는 좀 강력하게 나왔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그 한미 간 협상 과정도 되게 애매하게 한 거잖아요. 네. 아주 기본적인 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예, 있고 그렇죠. 네. 기본적인 부분마저 지켜지지 못하고 서로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네. 협상하고 물건 들어왔는데 네. 그 뒤에 말이 다르다? 네. 이거는 아주 협상의 원칙적인 네. 부분이 무너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문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뭔지는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기자신지 몰라도 경질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정권이 바뀌었으면 네. 새로운 철학과 그 국민들이 기존 멤버십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새롭게 네, 네. 구성해서 그러네요. 가야지. 경질이란 말은 표현이 네. 적절하지 않네요. 틀린 표현이네요. 박근혜 정부는 이제 탄핵됐지만 이제 그 이후에 부역 정부들, 저는 부역 정부 같아요. 네. 그 부역 정부들이 정말 큰 과오를 일으킨 것은 사드를 북한 핵을 막겠다고 들어온 과정 속에서 오히려 중국과 미국과 우리 정부가 좀 갈등을 빚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경제적으로도.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 중요한 안보 회의에 이제는 단순한 전쟁의 위협
뿐만 아니라 네.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네네. 각자 그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안보 회의 때는 경제 단위 의사결정자들이 같이 포함돼서 네. 정말 전체를 판을 놓고 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뭐 이것저것 하나도 얻은 게 없죠. 그렇죠. 중국과 네. 미국 사이에서.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우리 4대 강국 틈바구니에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가 당당한 우리의 주권 얘기하면서 바른 질서 이제 바로 세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어느덧 또 시간이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황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근에 바른정당 이제 탈당파들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지지자들도 조금 지금 이 문재인 후보가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1등을 달리기 때문에 야, 유승민 좀 불쌍하지 않냐.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겠지만 유승민 후보에게 좀 동정표를 좀 주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대요. 근데 이 부분은 네. 잘 봐야 돼요. 그 분명히 지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자유한국당 이렇게 보수가 대한민국 보수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네. 정확하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새로운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이 세워진 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네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되게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지지율이 안 나오느냐. 네. 결국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네. 말은 개혁 보수, 네. 합리적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실제로 자유한국당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당만 다른 거 빼놓고는 네. 전혀 내용적으로 그걸 꺼내놓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앞으로 개혁 보수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로운 보수는 어떤 보수인가 이런 것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이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네.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특히 이제 중도에 계신 네네. 분들이 선택을 할 때 물론 이제 건강하지만 이것은 네. 뭐 대선 끝나고 네네. 오히려 그런 건전하고 합리적인 바른 정당이 지향하는 네.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합리적 보수들이 생겨날 수 있는 힘이 더 커집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바란다면 네. 압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보내주셔야 네. 바로 그 생각하는 게 나지 여기 찔끔 저기 네. 찔끔 줘버리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재인 후보가 한 60% 70% 이렇게 지지율이 나와서 네네. 정말 완전히 그 보수 진영이 바닥을 치고 새롭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출현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께서 트위터에다 한번 이런 글을 썼어요. 사전 투표가 이처럼 열기가 높은 것은 전체 투표율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지난 대선의 기에 50대도 문재인 후보가 밀리지 않으므로 투표율 급상승은 문 후보의 압승으로 귀결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된다. 확실하게 이기자. 그렇죠. 이런 이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문재인 후보 최소한 과반 이상의 득표로 대통령이 당선돼야지 이제 국정 운영에도 힘을 갖고 대통령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조금 다른 정당 후보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으로 표를 나눠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재인으로 일단 표를 집결시켜 주셔서 문재인의 압승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호남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총선에서 그냥 아예 싹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40% 50% 정당 됐잖아요. 네네. 네. 대한민국 보수층에게 네.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 사회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원하신다면 네. 이번에 한 표도 주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지 한번 들어주세요. 정신 네. 차립니다. 네. 네. 우리는 이미 회초리 맞고 우리 많이 반성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때릴 때 때려줘야지. 네. 네. 뭐 시간마다 한 대 두 대씩 때리면 네. 별로 맞는 사람도 반성할 네. 줄을 몰라요. 네. 아프기만 하지. 네. 네. 하여튼 문재인 후보 꼭 50% 이상의 득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5월 8일 어버이날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과 식사하면서도 문재인 효자 대통령
잘 좀 설명해 주셔서 어머니 아버지 손 꼭 잡고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마쳐야겠습니다. 예, 대선 특집